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관세평가, 관세자체 2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42회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먼저 이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아마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정답을 보기 위해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향후 이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형태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 42회차에서 우리가 향후 시험에서 얻을 만한 점이 좀 무엇이 있느냐, 그런 포인트들을 좀 같이 봐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42회차 시험은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가 최근에 한 5년간의 어떤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는 쪽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한 4, 5년간은 계속 문제가 쉬워졌었잖아요. 난이도 자체는 규정을 서술하는 형태로만 좀 등장을 하고, 사례라고 한다면 굉장히 간단한 사례 또는 좀 짧은 사례를 통해서 규정 그리고 그 사례에서 얻어지는 몇 가지의 어떤 포인트, 그 정도만 핵심이었는데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반드시 또 똑같이 나올 거냐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 우리가 짧은 사례에서 규정을 많이 쓰는 이런 유형들은 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대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유형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가 이 4개의 문제를 좀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래도 지금 구성 자체가 이렇게 30점 그리고 20점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으로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출제위원들이 이 30점과 20점의 문제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50점 문제 하나 나오고 10점짜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50점짜리 문제에만 힘을 잔뜩 주고 문제를 좀 굉장히 어렵게 내거나 사례를 길게 내면서 50점을 통을 던진 다음에 10점짜리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만 구성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었는데, 30점과 20점이라는 배점으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애매한 숫자잖아요. 30점짜리 문제를 내기에 구성 범위, 그냥 구성의 양, 20점짜리 내기도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범위 자체, 분량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좀 만들어지다 좀 말았나? 아니면 문제가 좀 연관성 없이 좀 껴녔나?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단순히 배점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뭐 모의고사 같은 걸 출제하다 보면 30점짜리 문제, 20점짜리 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요 정도는 한 10점짜리로 내면 딱 좋은데 라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출제위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회차에서 특히나 좀 많이 들었긴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들, 우리 문제 1번부터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1번 보면 다음 거래 내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30점 줬어요. 이렇게 문제를 줬는데 딱 그 시험장에서도 그랬겠지만 거래 내용이 뭐 예전에 비해서 길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면 항상 어디서부터 보자? 물음부터 봐야 한다. 물음부터. 그래서 이 물음을 먼저 보고, 우리 토익 시험 풀듯이 물음을 먼저 보고 여기에서 힌트가 많이 있을 거니까 이 힌트를 바탕으로 거래 상황으로 넘어가서 보면 거래 상황을 2번, 3번 읽는 그런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물음 1번부터 보면 현행 관세법 30조 1항의 거래 가격을 구성하는 실제 지급 가격과 가산 요소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하고 11점 정도 줬어요. 11점 정도, 약 10점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대략 한 페이지 반 정도, 여러분들 길면 한 2페이지 정도를 쓸 수 있는 정도로 구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의 규정, 관세법 30조, 그리고 길게 나온다고 하면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한 부분이니까 시행령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것, 그리고 다행히 공제 요소에 대해서는 제외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 공제 요소를 제외하라는 건 아마도 문제 뒤편에서 공제 요소에 대한 문제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서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제외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규정을 그냥 가산 요소에 대해 서술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법 규정 서술하는 거를 못하신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문제 위에랑 하등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규정만 그냥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그냥 쓰면 되니까 점수 획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좀 손을 풀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처음에 구성이 되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위에서 예시한 거래에서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권의 대가로 지급된 권리 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 조건을 충족하여 관세법상 과세 요건으로 관세 당국에 인정되었는 바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형태, 권리 사용료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권리 사용료가 문제에 나오면 우리 공부할 때 항상 어떻게 배웠나요? 권리 사용료의 종류 어떤 건지, 뭐 이게 특허권인지 상표권인지 저작권인지 종류 잘 살펴보기로 했고, 그 종류가 살펴본 다음에 가산 요건 보기로 했는데, 그 가산 요건은 항상 생각의 알고리즘이 관련성과 거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자. 그래서 관련성과 거래 조건이 동시에 모두 다 충족되면 이 상황에서 과세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학습을 했고, 관련성과 거래 조건을 판단하는 것, 관련성은 어렵지 않은데 거래 조건, 특히나 제3자 지급 거래 조건 같은 그 지급하는 형태라면 거래 조건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어렵게 낸다면 이 부분을 어렵게 낼 거다라고 우리 학습을 많이 했는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에서도 계속 최근의 트렌드와 유사하게 관련 있고 거래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부분을 이미 가정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여기를 판단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어렵게 낸다면 꼴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자체는. 그래서 관세법상 과세 요건이 당국에서 인정이 돼버렸대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었던 거고, 권리 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해서 지급될 때 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수입 물품을 기술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거래 사실의 위의를 살펴본 다음에 관세법상으로 관세법 대상으로 인정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그냥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우리가 규정을 그대로 서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음 3번 이어서 보면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는 특허권 사용 대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정액과 가산율, 요거 요즘 최근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가산율의 산출식을 기술을 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규정 서술하는 거 준비하신 거 그냥 쓰시면 되고, 조정액 및 가산율을 각각 이번엔 산출을 해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권리 사용료에 대한 물음을 물어보겠구나 나한테. 그리고 그 권리 사용료에서도 판단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법 규정을 서술을 먼저 해준 다음에 조정액과 가산율 정도만 산출해낼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 상황으로 넘어가면 편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조정액이랑 가산율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용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정액은 뭐라고 표현했죠? 실제로 우리가 안분해서 이 물품에 과세돼야 되는 바로 그 금액, 즉 가산 조정해야 될 그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산이 우리가 조정액을 수입물품 가격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 핵심적인 부분만 좀 봐보죠. 한국의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인 K모터스는 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유럽 소재 2사로부터 생산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의 사용 허락을 위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로열티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문제에서 밑줄 그어두셔야겠죠. 해당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고 K임사는 라이센스 계약에 의거해서 권리사용 계약금액 총액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10%를 이사를 대해 한국 세무당국에 납부하고 라고 나왔어요. 요거 지독하게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원천 징수, 권리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이런 형태, 이거 어디에 나왔었죠? 우리 고시 규정에서 있었지만 권고 의견 4.16으로 여러 번 학습했고 최근에 시험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함정은 아닌데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원천 징수라고 하면 우리가 로열티를 지급을 할 때 있어서 뭐 만약에 로열티가 10억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로열티를 9억을 내고 만약에 세금을 만약에 1억을 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9억 플러스 10억이 모두 다 과세되는 지급 로열티다. 이 사람이 판매자가 9억을 수령하였는지, 즉 권리권자가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이 없고,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지급할 거나 지급해야 할 이 금액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또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를 대리하여 생산국에 납부를 했고 총액의 90%를 이사에게 송금을 진행을 했대요. 그리고 KM사는 원천징수 세액을 국내에 납부한 후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영수증을 제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10억이라고 하면 9억 플러스 예를 들면 뭐 영수증 이런 식으로 줬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현지 국가에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구매계약 및 계약을 이행을 할 때 이어서 보면 KM사는 생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여기 부분 차체 도장 공정 컨베이어 라인이래요. 컨베이어 라인. 실질적으로 유럽 소재인 이사의 기술적 지배하에 있는 일본의 이 재팬사로부터 구매해서 국내로 반입을 했대요. 그리고 관세 당국에 수입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쟁점 수입 물품을 수입하면서 뭔가 어떤 대가를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권리 사용료에 대한 이슈, 조정액과 가산료를 산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 두 건의 계약에 대한 대가 지불은 다음과 같다. 특허권에 대해서 사용한 대가를 우리는 10억을 우리가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불한 금액 자체가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억. 그러니까 이 10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앞에서 나왔던 우리 001 4.16에 나와 있는 원천세에 대해서 납부를 할 건 하고 남은 금액, 즉 총 지급한 금액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문제가 뭐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이 문제 취지상으로는. 그래서 생산 방법에 관한 특허권 요로는 8억을 줬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및 공정 사업 운영에 관한 영업비밀로서 2억을 줬어요. 그러면 총 대가 특허권이라는 형태로 10억을 주기는 했으나 그 10억 원의 내용을 상세하게 뜯어봤을 때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는 얼마였다고요? 8억 정도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8억 정도. 그리고 나서 그 외에는 사업상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품질 공정 다른 형태의 비용을 지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품질이나 공정관리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특허권에 대한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우리가 판례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지급 자체는 8억을 우리가 총액으로 봐주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설비의 가격은 CIF 밸류에서 조립 공장과 도장 공정이 있는데 공정이 두 개의 공장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쟁점 수입 물품 차체 도장이죠. 도장.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8억 중에서 총 금액이 45억 총 공정이 자체가 15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도장 공정만 끄집어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조정액을 2억 이렇게 우리가 산출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액을 산출을 해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산율을 산출해내면 되죠. 그럼 가산율은 어떻게 돼요? 조정액분의 수입물품 가격이니까 15억. 도장은 15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소수점이 13.33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평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권리 사용료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함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정액을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함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 문제 2번은 20점짜리 문제이긴 했는데 문제 자체가 거의 다 여기서도 규정을 서술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이 문제에서는 더 확보를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래 내용이 있으니까 물음부터 한번 볼게요. 관세법상 공제 요소와 실제 지급 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연불이자의 관세 법령적 요건을 기술하세요로 나왔어요. 공제 요소하고 그리고 연불이자의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지 못하는 분은 아마 시험장에서 뭐 그냥 경험사만 들어간 분을 제외하고 평가를 공부하시면 이거는 규정 서술하는 이 부분은 아마 연습이 너무 잘 돼서 아마 한 글자도 안 틀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세 가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사례를 보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입항을 정의하고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관련된 비용의 과세
확정 시기, 분기점을 기술하세요라고 나왔어요. 요것도 우리 뭘 규정을 서술하면 돼요? 그대로 시행령이랑 그다음에 고시 규정, 우리 시행령 20조, 그다음에 고시 24조에 있는 내용들 우리 연습 많이 해봤죠. 요거. 그래서 요 규정도 뭐 서술하는데 이런 부분들 틀릴 분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음 4번 보시면 입자 가속기에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용 모듈을 갑이 일본에서 구매해서 미국의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라고 해서 무상으로, 무료로라는 단어를 본 순간 우리는 항상 뭘 떠올리죠? 생산 지원에 대한 이슈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을 할 때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생산 지원 요소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하고 나왔어요. 이거 뭐 쓰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행령 18조에 있는 규정을 그냥 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뭐 위에 거래 상황을 여러 가지로 줬지만 다 규정을 그냥 서술하라는 문제고 문제 상황이랑은 또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물음 4번 같은 경우는 배점이 좀 안 맞아서 억지로 좀 들어온 느낌이 강해요. 갑자기 좀 생뚱맞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배점 변화에 따른 출제위원들의 어떤 고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위에 있는 내용만으로 20점을 구성하기에 좀 부족했다, 양이 좀 부족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제 요소, 뭐 연불이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산 지원 이런 내용들 규정 쓰는 것들이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규정만 잘 쓰셔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거래 내용 볼게요. 한국에 있는 기업 갑은 미국의 판매자로부터 입자 가속기 설비 세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그리고 구매 계약서에 아래의 금액은 명백히 구분되어 명기되어 있다. 이 문제 자체가 공제 요소, 그리고 아까 막 써보라는 게 연불이자, 그다음 뭐 생산주 이런 거 써보라 했으니까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공제 요소에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시된 가격은 CIF 기준이다. 그래서 이 물품 가격 자체가 C 조건 인코텀스로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구매 계약에는 조립 설치와 시운전 등의 기술 지원에 대한 대가가 명기가 되어 있고 조립 및 설치를 포함한 모든 기술 지원은 수입 후에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공제 요소를 우리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매자가 지급하는 총 금액에서 연불이자 금액 등은 명백히 구분이 된대요. 연불이자도 우리가 구섭한통이라고 외운 그 암기식에서 명백히 구분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관세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대요. 그러면 연불이자가 총 금액에서 명백히 구분되고 공제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우리가 지급 상황을 보니까 설비 세트의 총 금액을 50달러로 지불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그 50달러 안의 내용을 보니까 본체가 한 30달러 정도, 30만. 요거는 우리가 과세 가격이니까, 뭐 과세 대상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연간 설비, 이게 연결된 설비니까 요것도 우리가 과세됐는데 뭐 이슈는 없는데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3번에 보면 조립이랑 설치 비용이 5만 달러 정도가 발생했고 시운전 비용이 3만 달러가 발생했대요. 그럼 요거는 다 공제 요소에 해당하는 금액들이죠. 그럼 요것들은 다 빼줘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럼 8을 빼면 42만 달러 정도가 되겠다라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아까 미아 산출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 뭐 아까 분명히 우리가 뭐 연불이자에 대해서도 막 써보라고 했고 뭐 구분도 된다라고 했는데 연불이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뭐 어떤 이유로 갑자기 이게 삭제가 되면서 문제가 좀 덜 수정됐나라는 합리적인 추론은 좀 되긴 하고 연불이자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뭐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이거는 문제를 내다가 약간의 뭔가 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 전께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보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냥 그 상황에서 문제를 뭐 여러분들 비평할 필요는 없고 그냥 풀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는 그냥 이 상황에 맞게 풀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막 가정이 있다가 막 사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문제 4번 같은 경우 특히나 더더욱 위 상황이랑은 뭐 이게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뜬금없긴 하죠. 아마 배점 때문에 그렇게 나왔겠다.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순간적으로 규정들만 잘 쓰고 넘어간다고 해도 뭐 점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큰 틀에서는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자, 그 다음 이어서 문제 3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문제 3번을 보면 30점 문제로서 사방법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이 사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 동종 동류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실무상 이슈가 좀 존재해서 최근에 조금 적용이 어려운 어떤 실무적인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 문제로서 나오기는 너무 좋기 때문에 사방법을 수업 목적상으로는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우리가 뭐 실무적으로 최근에 못 쓴다 이런 것들을 너무 고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그 사방법은 계산하는 문제가 등장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었던 상태에서 등장을 딱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문제가 이제 항상 사방법 이렇게 표 형태로 등장을 하니까 이런 문제 그냥 왁구만 딱 보더라도 사방법이네라고 느끼신 다음에 바로 물음부터 보셨으면 됐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10점짜리로서 등장을 했어요. 이게 아마도 20점으로만 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억지로 또 껴 들어간 것 같은데, 관세법 16조에서 규정한 잠정 가격의 신고 대상, 요거 우리 모의고사로 한 3번 이상은 최소한 연습했죠. 요거 항상 그냥 이렇게 규정 서술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배점상 이런 문제로 좀 깔고 가야 나머지 판단 문제가 배점이 알맞게 나오니까 등장을 하기에 딱 좋다 했는데, 그게 역시나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잠정 가격 신고, 확정 가격 신고, 그다음에 뭐 생략 대상인데 생략이 제외되는 대상, 막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가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 서술하는 거 여전히 좀 중요하게 등장을 한다. 그리고 뭐 잠정가격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서 기술하라 라고 해서 뭐 배점이 명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문제 거래 상황을 보면 이걸 잠정가격 신고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요거 뭐 우리 사방법을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통상 이유 및 일반 경비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가격 신고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에 맞춰서 대상이 맞다라고 쓰는 것들은 어려움이 없었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물음 2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다음 문제 답하시에서 20점에서 여기 이제 사방법에 대한 계산 문제들을 주로 구성을 한 건데, 이걸 이제 메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 가격에 대해서 33점이 관련 법에 대해서 근거를 기술하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법 규정 서술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연습 많이 했으니까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해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을 구하래요, 일단. 그래서 단위 가격을 먼저 산출을 한번 해보고 그 결정과 국내 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근거들을 같이 들면서, 그러니까 답만 딱 쓰지 말고 산출 과정 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과세 가격까지도 확정 가격 신고한 A에 대해서 과세 가격을 계산한 것을 산출해라. 그러니까 사방법을 규정 쓰고 단위 가격 선정한 다음에 산출 가격 풀어봐라 라고 하는 종합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용 보면 우리나라의 수입 전문회사 KI-1사는 다국적 기업인 스위스에 소재하는 S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통전문 판매인 KI-2라는 회사까지도 있는데 이들이 다 특수관계자로 묶여있다라는 설명을 해주려는 가정이죠. 그리고 KI-1사는 등산화 제품을 S사로부터 수입을 한대요. S사로부터, 그림이 좀 이상하니까 S사로부터 KI사가 등산화를 이렇게 수입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등산화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3년 12월 1일에 신규 모델 A라고 하는 모델의 등산화 제품에 대해서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에 따라서 A 모델을 10,000켤레를 12월 20일에 선적했고, 우리나라에는 1월 10일에 입항 도착을 했고요. 1월 13일에 수입 신고를 하였대요. 일부러 날짜를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뭐 여러 개를 주고 있는데 선적하고 입항하고 수입 신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방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수입 신고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신고 이후로 우리가 90일이 넘어가지 않는 판매들을 유사한 판매 단위 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1월 13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잘 체크해 놨으면 되겠고요. 이를 수입 통관 후에 국내에 판매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KI-1사는 A 제품과 유사 물품에 해당하는 모델 B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수입 계약을 또 체결하고요. 5,000켤레를 함께 선적하고 수입을 했대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제품만 수입한 게 아니라 B라고 하는 유사 제품도 같이 수입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종 어떤 동류 물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사는 신규 모델인 A 제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 당시 관세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잠정 가격 신고를 했대요. 아까 우리 잠정 가격 신고에 대해서 막 물어봤었죠. 그래서 잠정 가격 신고를 진행을 하고
하고 수입 통관한 후에 해당물 국내 판매한 이후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도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수입 신고 당시에 이렇게 잠정 가격 신고까지도 하고 들어온 제품들이다. 이랬을 때 국내 판매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4방법 하에서 평가 처리를 진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4방법에서는 항상 이렇게 표를 주면서 뭘 찾으라고 한다? 그 대표성이 있는 우리 1호 금액, 동동, 특가, 단을 찾아야 되는데 1호라고 하는 이 동동 특가 단을 찾아야 할 때 항상 함정을 주기 위해서 표를 구성을 하겠죠. 함정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함정 공부 시작을 할 때 어떤 함정을 우리에게 주겠다. 뭐 특관자 있으면 특관자 뺀다. 기간 지난 거 있으면 뺀다. 이런 것들 항상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KI-14가 A 제품이랑 B 제품에 대해서 국내 판매 내역을 쭉 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 가격은 가장 무슨 가격? 대표성 있는 가격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죠. 가장 대표가 되는 가격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표되는 가격을 찾기 위해서 소거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거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일 먼저 보면은 그냥 기간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기간이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나간 물품들은 제껴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거를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1월달부터 90일이 지난 물품이니까 마지막 거래 5월 10일 거래는 제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장 여러분 딱 닦아버리고 활용을 해야 이 가장 대표성 있는 가격을 산정하는 데 혼란이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제거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모델명이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가둬서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비구에 뭐가 있어요?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판매된 거래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바로 또 제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있는 판매들 이런 거래들은 또 제거가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랑 가격 만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모델명을 줬어요. 모델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거 A 모델도 있고 B, 동종, 동질 다른 물건도 있죠. 유사 물품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방법에서 쓸 때 순서를 뭐로 가지고 있죠? 해당 물품, 그게 없으면 동종, 동질, 그 다음에 없으면 해동, 유라고 해서 이런 순서도 정해놨잖아요. 암기식으로. 그럼 해당 물품이 있으니까 동종, 동질, 유사 물품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런 거래들도 소고하고 나서 남은 거래들, 즉 선택 가능한 게 우리가 소고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가격을 찾아오면 되는데 그때 A 제품을 판매한 판매 수량은 2,400개를 판매한 220,000원이니까 22만원 정도라는 뜻인데 요런 단위를 저는 이거 실무에서도 요런 거 쓰는 거 도대체 왜 쓰는 너무 싫어요. 이런 거 뭐 공 3개라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원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좀 얼마구나 라고 인지하기가 쉬운데 무슨 1,000원 무슨 만원 이런 것들 진짜 쓰는 거 너무 싫어요. 이런 것들. 근데 이 문제도 또 굳이 그렇게 또 해놨어요. 굳이 막 헷갈리게 일부러 이런 단위로 헷갈리게 하는 거는 조금 저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사실 그냥 원으로 하고 그냥 22만 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 애들은 여러분도 그냥 시험 문제에서 혹시라도 또 봤는데 이런 식으로 단위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한다라고 보면 이 단위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제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출제원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이걸 여러분들 막 22만 원 굳이 말이고 치환해서 쓰지는 않으시는 게 더 좋다. 그럼 220, 1,000원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냥 1,000원 이렇게. 요즘 우리가 말할 때 22만 원이라고 하지 220, 1,000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요거 좀 이런 식으로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제품에 대한 확정 가격을 신고를 할 때 1사가 제출한 비용 등은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성이 있는 1호의 가격은 우리가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근데 이 1호의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을 아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산정을 했는데 이 과세 가격도 산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과세 가격을 산정할 때는 1호의 금액에서 요토 금액, 2호, 3호, 사방부에서 4호, 2호 금액, 3호 금액, 4호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 가격으로 한다. 이게 사방법이었잖아요. 그러면 1호의 금액을 구한 다음에 이 단위 가격에서 쭉 해서 여기서 마지막에 뭐 10,000켤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를 총 금액으로 그냥 10,000켤레 시작한 다음에 총 금액에서 빼나가기 시작해서 그냥 해서도 상관은 없는데 그 단위는 항상 어디를 보면 좋냐 뒤에 나와 있는 2호, 3호, 4호가
개별 단위당 금액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총 금액으로 빠지느냐를 보고 이 과정은 의사결정을 하면 좋다고 했죠.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단위당으로 했으면 이걸 뺀 다음에 마지막에 만 곱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뒤에 것들이 다 만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뭐 만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만을 곱하는 거는 조금 두 번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거래 상황을 보면은 먼저 쉬운 거 먼저 보시면 수입항 도착 후에 군대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그 밖에 관련된 비용이 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3만 1,000원이라는 형태로 총액으로 우리한테 기재를 해줬고 공과금, 수입 공과금도 10만 1,000원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총액 기준으로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액으로 빼는구나 라고 인지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20에 만을 곱하면 200 요렇게 총액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빼나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편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2호의 금액만 구하면 되는데 2호의 금액은 세관장이 부과한 우리가 예상하는 비용은 18%였죠. 그러면 이 18%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120을 한 금액과 우리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쪽을 우리가 빼도록 하고 있었죠. 높은 쪽을 빼면 과세 가격이 오히려 낮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18%에 100분의 120을 한 것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비교값을 찾는 것, 이 부분이 여기서는 조금 까다롭게 나오긴 했다. 그러면 이 비교값을 찾으려면은 우리 회계에서 어떻게 뺐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이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 버렸을 때가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률을 구하기 위해서 매출액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죠. 매출액은 지금 여기에서 총 3139000이라고 주어지고 매출액은 3139000이라고 주어지고 있고 이 3139000은 A하고 B 같은 물건들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시규정에서 보면은 이 동종, 동류, 유사물품까지 포함한 이런 전체 같은 계열에 있는 물품들이라고 하면은 동종, 동류 비율을 우리가 산정을 할 때 같이 좀 가자라고 하는 지엽적인 규정이 좀 있기 때문에 함께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출액 원가가 합계 금액으로 봤을 때 180만 1,000원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 요렇게 계산을 해서 매출 총 이익률을 우리가 산정을 해주면 좋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눠봤을 때 한 2% 정도가 얼추 나오겠죠. 그랬으면 18%에 120 하면 21.6% 정도가 나오니까 요 금액이 현저하게 크니까 우리가 요 금액을 요 비율을 사용하지 못하고 18%에 대한 비율을 사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220만에서 18% 하면 39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2호, 3호, 4호를 빼면은 1674000원 이런 단위들 이런 것만 좀 안 틀리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동종 동류 비율을 구하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두 가지의 물품이 같이 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었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비율을 사용해서 실제 산출하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정답을 틀리진 않았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이렇게 문제는 4번번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보면 다음 거래 내용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20점 문제를 주어졌고요. 물음도 이어서 보시면 위 거래 내용에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관세 법령을 근거로 기술하고 판단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우리 시행 0 규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쓰면 되죠. 시행 23조 여러분들 아마 8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달달달달 암기를 하셨기 때문에 규정 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7점 중에서 아마 절반 이상은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단까지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근거로 위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나온 게 KI가 해외 임가공 기한에 따라서 이번에도 무상이에요. 무상이면 항상 어떤 이슈를 잘 보자? 생산 지원이라고 하는 이슈를 잘 보자.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한 통상의 손모량이라고 나왔어요. 손모량. 우리가 뭐 그 잔여 물량이나 손모량, 단위 실량 이런 것들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손모량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비용의 관세 법령상 가산 여부를 기술하시오 나왔어요. 그래서 손모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될 수밖에 없는 로스라고 한다면 가산이 되는 것들이 맞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위에 수입물품에 대해서 생산지원 금액 계산 과정을 포함해서 실제로 얼마 정도인지 산출까지도 해달라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거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에 있는 KI는 베트남에 소지하는 제조, 수출자, VS와 육촌 관계의 혈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에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사실 그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만 되어 있고 이 상세한 규정에 대해서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육촌이라고 해가지고 이 육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국세기본법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우리 관세법에 우리 관세법에서 그 규정을 준용하세요. 요 정도만 되어 있지 국세기본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는 않잖아요. 관세사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그래서 조금 범위를 이런 식으로 내버리는 것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심지어 이게 또 이제 개정이 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혈족 같은 경우는 사촌, 인적 같은 경우는 삼촌이라고 하는 식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국세기본법의 개정 내용까지 매번 체크하면서 들어가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낸 것은 좀 아쉽긴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연동돼 가지고 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 줄줄이 틀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나 그래도 이미 시험에 한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잘 정리는 해두고 있을 필요는 있겠죠. 한번 등장을 했으니까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육촌이라고 하는 형태를 줬어요. 그래서 특강자는 아니 쪽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사복 의류를 수입 판매하고자 KI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한 완제품 신사복을 생산하는 해외 임가공 계약을 체결을 하고 원자재 및 부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대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생산 지원을 떠올리게 될 거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로 신사복, 의류와 관련된 원부자재를 줬대요. 그래서 의류에서는 원부자재가 거의 1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를 생산한 신사복 완제품 10,000벌을 구매하는 수입 거래를 했대요. 그래서 벌수로는 10,000벌 정도를 구매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공을 했다. 원단을 줄 수도 있고 단추 같은 걸 줄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10,000벌을 구매하기 위해서 원단이 10,000개만 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로스가 발생할 거니까 그보다 훨씬 많이 제공을 해야 10,000벌이 완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손목까지도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상으로 제공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복 생산을 위해서 수입자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신사복의 디자인 비용에서 8만 달러가 지불이 됐는데 디자인 비용은 4호의 용역인데 용역은 무슨 함정이 있었어요? 항상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암기식으로 우제 이렇게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제외가 되니까 가산 조정하지가 않는 비용이고요. 의류에서 원자재하고 부자재가 지불됐대요. 근데 이게 총 15달러 정도가 지불됐으니까 요거는 생산 지원 물품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발생한 통상의 어떤 손모율, 즉 원단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원단이 그대로 출현하기에 그대로 생산에 완벽하게 다 구현되기 어려우니까 짜투리가 막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10,000벌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지원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약 5%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5달러 정도를 지원을 우리가 했지만 사실은 5% 정도의 손모가 더 발생했다라고 보니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5% 1.05 정도가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15.75달러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추가로 적용한 통상의 손모를 반영한 물량을 해외로 송부를 지원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산 과정에 생산 중단 사태가 근데 또 발생을 했대요. 별일이 다 있네요. 생산 중단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약된 수량에 미달하는 완제품이 8,000벌 정도만
수입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10,000벌 정도를 수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8,000벌 정도만 수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10,000벌 중에 8,000벌이니까 한 10분의 8 정도 우리가 생산한 금액 이렇게 안분을 해주는 게 맞을 건데, 왜냐하면 여기 8,000벌만 실제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손실분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제시를 하지를 못했대요. 이게 만약에 잔여 물량이 인정을 받아서 이 잔여 물량이 그 현지에서 우리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멸각이 증빙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제3국에 판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다시 그 수입이 재수입이 됐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물품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손모라고 봐서 이 물품에 대해 지불한 전체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역시 이제 손모에 해당하는 5%의 처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이 되었고 그것들이 모두 다 과세 처리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는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조금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주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가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그 거래 상황이 좀 상세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매년 등장하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그냥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달러에 우리가 5%의 손모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에 대해서 10,000벌에 대해서 지불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푸시면 평가 2025년도 기출문제 한번 다 같이 풀어봤는데요.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00점, 어차피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요 평가 과목을 통해서 뭐 당락이 결정되거나 뭐 꽈락이 나오거나 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한 점수는 확보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올해도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